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오늘 시사진단 첫 번째 주제는 이달 말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 기금운용본부, 이를 계기로 해서 전북을 어떻게 금융 중심지로 키워나갈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 그리고 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고정 패널이시죠. 박대식 교수, 그리고 보도국의 이승환 기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달 하순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둥지를 들게 된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마이스 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기회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인력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이 미약해 이전 효과 극대화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타운 조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금융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오게 되는 기금운용본부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좀 짚어볼 텐데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수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기금운용본부가 다루는 연기금의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524조 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5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4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이게 얼마 정도 규모인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26년 뒤인 2043년에는 이 기금 규모가 2,500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연기금을 운영하는 인력이 그때는 2,000명 이상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국내와 해외 포함해서 340곳 정도 됩니다. 한 달이면 이 금융기관 관계자 3,000명이 기금운용본부를 찾아오고요. 1년이면 3만 6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네, 대충 그 숫자를 보셨는데 한 분 정도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숫자로 말하기는 아직 좀 실감이 더돼. 기금운용본부 참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분 혹시 한 분 계십니까? 이상직 의원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금운용본부 이전하면 예. 지금 조금 전에 342개 예. 연관기관 예. 그리고 뭐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제 효과를 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전국. 예. 거기서 직접적인 540억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1,000억 그리고 약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자료에서조차 놓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삼성 그 제일모직하고 그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했잖아요. 최순실이 개입했니 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니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500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이 다 일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2,500조까지 가면 그 영원한 일대 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합병 그리고 사장 임명 주요 현안 있을 때 모든 그룹이 전주 혁신도시로 와서 그 도와달라 부탁하기 때문에 그 오는 효과까지 하면 기관이 아마 뭐 1,000개 이상이 될 거고 생산 유발 효과나 그 고용 창출은 한국은행 전북 통계보다는 저는 그 10배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최대치를 계산한 게 아니고 적정한 값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본부가 와서 올 때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청을 보면 전주시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뭐 지표로는 삼을 수 있지만 요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훨씬 더 우리가 확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점쳐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전북 본부가 이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최소한 그러니까 미니멈을 잡은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막대한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 이제 이게 전라북도로 오는 건 좋은데 가장 많이 그 나오는 얘기가
인력 유출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인데 이게 서울에서 전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안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게 된다. 이건데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또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유희숙 국장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이 계속 언론에 탔기 때문에 궁금해서 계속 국민연금공단 측에다 여쭤보고 이랬는데 예. 사실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한 30명 정도가 이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예. 그것이 아마 전주 이전의 효과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할 때는 이 운용력이라는 그런 위치가 원래 좀 빈번하게 이동이 있는 자리이고 예.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뽑으려고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그 시장 내에서 아직도 뭐 20대 1, 22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떤 초기 이전을 즈음한 초기 현상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 투자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그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투자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되는 일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통 그 수도권에서 이제 태어나거나 자라신 분들한테 지방 생활해라 그러면 좀 자극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끔찍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좀 걱정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가 말씀드려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첫 직장을 현대증권에서 10년 다니면서 펀드 매니저를 직접 한 사람이니까 그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50%가 국내 채권, 주식이 국내가 20, 해외 주식이 15, 나머지가 대체 투자인데 주식은 거의 다 그 위탁 맡긴 거죠. 이건 가방끈이 긴 사람이 주식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주식을나 채권을 나눠주는 업무예요. 실제로 하는 운영 인력은 극히 적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건 스카이나 아이브리가 필요 없습니다. 운영은. 이 감각이 있어요. 직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 인력이 꼭 서울에만 있다는 보장이 없고요. 안 그러면 뭐 외국에서 데리고 와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 지방 핵심도시 공공기관에 이전에 관한 인재들 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라북도에서는 그 대학이나 이런 산학년, 지자체가 정주 여건, 또 인프라, 교통 이런 등등을 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면 오히려 우수한 인재들이 전주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 일자리를 생긴 친구들이 글로벌 인재가 된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펀드는 훼손 절대 안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인력 이탈의 우려는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해도 됩니까? 이게 실제로 수치도 더 늘었고 두 번째로 운용하는 인력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조차도 서울에서 대학이 안 나온 지방 대학이 오히려 더 잘하는 인재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전북 인재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도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탈률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높은 건 사실인데 되게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할 때 얼마나 이탈은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예에서 LH나 한전이나 이런 기관 달리 금융이라는 업무는 오히려 이탈률이 상당히 유동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캐리어가 거기에서 근무했다는 캐리어가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기 때문에 그거 다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이탈률이 좀 늘은 이유가 최근에 어떤 정치권의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도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간접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방에 이전하면서 약간의 이탈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이제 지방으로 그 기금운용부가 이전하게 되면 그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나중이라도 이게 불거지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펀드를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그 펀드에 이제
효율성하면 이제 수익이 예, 아니에요. 그렇겠죠.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정성과 뭐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정부가 자꾸 국민을 상대로 호도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채권 뭐 50%, 예. 주식 20%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 주식 10%, 15%뭐 예. 대체가 10%인데 국내 채권을 4대강에 무리하게 이명박 정부가 하면서 재벌들이 그런 회사채를 발행했잖아요. 예. 동원되고.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채권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예. 3조인데 10조에 샀어요. 예. 그 기업의 보유세를 물리겠다. 예. 최경환 장관이 말하니까. 예. 그건 3조짜리 10조 사니까 회사는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1조 2천억 손해를 받고 공무원 연금 한 3, 400억 손해를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실은 효율성의 문제는 예. 지금 독립화를 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독립공사가 아니고 그 예. 기금운용부 자체 예. 정부 입김이 작용 못하는 그런 독립성 있는 그것만 해주고 히딩크 같은 감독이 예. 기금운용본부를 그 포트폴리오 하면 자유롭게 하는 그거의 원인이지 실은 이 수익률과 효율성을 까먹은 건 정부 잘못된 예. 정책이다. 예. 그리고 그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예. 내부 예. 문제는 아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럼 기금운용본부가 뭐 서울에 있건 지방에 있던 그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로 그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과거에 우리가 부산으로 옮겨갔던 선물거래소라든가 예. 이런 사례를 봐도 충분히 그 참작을 할 수 예.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수도권 중심주에 상당히 메모리되어 있으면 예. 저기 인력이랄지 인프라가 다 서울에 집중돼 있어야 효율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에 예. 우리가 부산 선물거래소도 부산 쪽으로 옮겨간 이후에 오히려 볼륨도 커지고 예. 그 운영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기금운용본부도 마찬가지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업무 중에는 대면 업무가 있고 비대면 업무가 있는데 예. 비대면 업무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대면 업무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그 보강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정책적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있으면 예. 어느 정도 그 차이를 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내 주식이 지금 20%잖아요. 예. 500 중에 예. 그 중에 또 다 위탁하고 예. 돈만 타가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하는 건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예. 지금 인터넷 시대이고 대면 업무를 하면 결탁을 하고 예. 호남 사투리면 짬짬이를 해요. 그게 예.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그 혼자 연구하고 알겠습니다. 분석하기 이런 게 중요하기 예. 때문에 예. 전혀 뭐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오면 일단 당장 일어나는 효과로 이러면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죠. 각종 회의를 연다든지 학회를 연다든지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경우에 호텔도 좀 부족하고 교통도 좀 공항 없어서 좀 많이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좀 처음에 주춤거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희수 국장님. 네, 네. 그 부분 좀 어떻게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연간 36,000명이 예. 방문을 하고 뭐 그것을 평균해 보면 매월 한 3,000명 그것도 예. 10%는 외국에 이제 거래하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맨 초창기에 좀 편리하게 오고 가실 수 있어야지 그런 회의들이라든가 그렇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예.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이 회의가 사실은 금융회의가 그런 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예. 다들 200명 내에서 또는 개별적인 미팅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이렇게 하게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서 금융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예. 좀 더 이런 것들을 대규모화하겠다 이런 것을 예.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위한 대비 작업은 지금도 좀 1급 호텔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컨벤션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통도 조금 더 고급형도 있어야 되고 예. 또 편리하게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다만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이 서울에서 또는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어떤 교통 흐름을 좀 원활히 해주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거쳐서 지금 예. 많이 보강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그 형편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이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초라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승환 기자 어떻습니까? 예, 이상직 위원장님께서도 금융인 출신이시지만 그 금융인들이 직종변에서 상당히 그 고소득자다
보니까 분명히 높은 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예를 들면 위락시설을 찾더라도 조금 더 고급형 상대적으로 찾을 확률이 높은데요. 전주의 관광호텔 사정이 그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5성급 호텔이 1개도 없습니다. 4성급 호텔 하나에 3성급 호텔 2개뿐이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중에 8개가 뭐 1성급이나 2성급의 아주 작고 소박한 호텔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다행히 이제 오는 4월에 330실 규모의 그 호텔이 시내권에 이제 중심가에 들어설 예정에서 그나마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호텔 측면에서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여기에서 그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 호텔 이런 미시적인 접근도 중요한데 그 금융도시, 지금 문화도시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이제 그거 관련된 거에 마이스. 그러시죠. 금융도시 컨셉을 잡으셔야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제공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연금을 하려면 외국 사람이 돈을 타가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그러면 오는 교통 인프라 SOC가 있어야 되는데 금융도시에 과연 뭐가 가장 필요한가? 교통인데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김제에 있는 KTX, 김제 역사를 KTX가 안 씁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5분 거리에 순동 사거리로 역사를 옮겨서 그 KTX 쓸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건 서울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 부산이 해양 선박 금융 중심지 지정이 됐어요. 산업의 연구 특화 지정하듯이 금융 쪽은 두 군데는 지정이 됐고 완전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인프라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산학년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거기에부터 출발해야 이 기금운용부 정주요건뿐만이 아니라 기금운용 그야말로 기금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도시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도시로 어떻게 하면 우뚝 서게 할 것이냐라는 필수적인 것으로 교통 하나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정부가 지정하는 겁니다. 말씀하셨고요. 그 전에 사실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마이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호텔 같은 시설이었는데 그건 한번 잠깐 짚고 그 얘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것이요. 뭐 관에서 어떻게 한다든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호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금융 중심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또 이런 호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 전주에는 일성 호텔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금융타운 조성 이전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어떤 문화 관광 측면에서도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것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이거는 투자 유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죠. 그런 수요가 생기면 또 호텔에 또 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부분 나눠서 이 호텔 부족과 금융도시를 엮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우리 국민연금공단하고 기금운용본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생활의 편리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래기관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주 여건, 그렇죠. 정주 체계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공단이라든가 기금운용본부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가 아까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팀 1팀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과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자산 자체가 지금 약간 560조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면 1000조 넘을 걸로, 1500조 넘을 걸로 보는데 그 조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지원,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라든지 주거 여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건 환경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러 파트가 필요한데 전라북도는 아직 그에 대해서 조금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같습니다. 좀 기구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 답변을 좀 듣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혁신 도시에 들어오는 기관들을 이제 이렇게 뭐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교통 인프라라든가 뭐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혁신 도시 추진단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이 되면서 금융타운 조성이라는 이제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 파트에서 맡으면서 올해 좀 보강된 것이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금융타운 조성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이 2개 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또 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아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들을 좀 더 진척시키면서 어떤 과단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예. 거기다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청주가 내륙 도시인데 국제공항이 적자였는데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노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텔이 20개 있는데 지금 12개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전라북도가 많아요. 청주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 이게 따로따로 뭐 마이스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 1000만 명 한옥마을 오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어울 수 있는 게 국제공항의 그 공항도시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한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화도시 이렇게 이제 연결될 버린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면 아까 말한 대로 호텔이나 이런 뭐 컨벤션은 꼭 지자체 아니어도 민간이 수요의 시장에 의해서 지어진다. 저는 뭐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차근차근하게 이해가 쉬우시라고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연기금 중심지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정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경제는 이제 산업과 금융이잖아요. 그 뭐 연구소 기업도 되고 세금 혜택도 있고 뭐 기업을 창업할 때 되듯이 금융 중심으로 지정되면 그 건물을 짓는 돈이랄까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그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걸 기초공사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금융도시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 19대 국회 할 때 펀드회에서 문재인 대표한테 대통령 후보한테 건의를 해서 공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이 만들어졌고 알겠습니다. 그 이전해라 약속 지키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또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서 JB 지주가 됐잖아요. 그 또한 금융위원회 할 때 김한 행장하고 같이 조율해가면서 큰 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큰 기초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건물을 올리는 그 가장 첫 단추가 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아까 말한 인프라 이런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지로 지정이 되면 건물 같은 걸 지을 때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죠. 정부가 예산을 그 1년마다 예산을 하잖아요. 그 정부가 편성할 때 그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곳에 그 많은 금융기관들이 좀 집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모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대부분 많이 분배를 합니다. 해외도 분배하고 여러 그 의뢰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 직접 이 분야에 전주 혁신도시에 와서 직접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문을 넓혀야 우리가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 시스템을 가지면 그 부분이 확대될 것이고 소극적 힘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뭔가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유인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상직 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 전라북도에서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시고 좀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좀 잠깐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것이 이제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가 한국금융연구원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사실 용역과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차근차근 뭐 조직도 만들고 근거 제도도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투트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금운용본부가 오니까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되어 있는 344개 기관 중에서 뭐 그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기금운용본부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본사가 올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기능이라도 뭐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IT 센터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부라도 와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마련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융 중심지 어떤 지정을 통하고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부산은 선박금융 중심지인데 저희는 어떤 테마로 가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연기금 중심하고 또 하나는 또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농생명 쪽으로 지금 특화가 되어 있고 이것이 새만금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산업 쪽에 어떤 대규모 이런 자금들의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두 가지 트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대식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좀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건 말고 이것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꼭 해야 된다. 좀 짚어주시면 한 부분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장 그 기금운용본부 직원 중에 91.6%가 비연고지라고 합니다. 비연고자.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그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 2주비 약간 몇백만 원을 하고 3인이 원 아파트 뭐 이렇게 저 세종시 지금 정부청사처럼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사실 그 일반 공무원들로 달리 기금운용력들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3인이 한 아파트에 사는 것을 굉장히 그 아마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평온한 정말 정주 체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좀 우려하는 그런 이탈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그네들의 니들을 선제적으로 알아서 잘 대처하는 게 좋겠다. 제가 한 1분 정도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우려들이 실제로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공약과 정책을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뭐 제가 뭐 민주당이니까 그 예를 들면 제가 또 건의를 했고요. 당에도 건의했고 문재인 어떤 공약이 필요합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왔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을 시너지 나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그 시너지 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치를 개선하게끔 결론을 냈고요. 근데 전북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금융 중심지 지정에 따른 4차 금융 서비스 산업 활성화. 두 번째 아까 말한 저기 농산업 그거 그리고 전기 자동차 민간 기업과 교육기관 민간 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공공기관과 시너지 나는 전기 자동차 산업 이 세 가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이승환 기자께도 잠깐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장밋빛이 정말 그 현실하게 되기 위해서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가지만 짚은 난 뭐가 있나요? 저는 뭐 구체적인 그 강론보다는 그냥 총론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전북 혁신도시에 그 배정됐던 핵심 선도기관은 토지공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공사를 당시에 그 전라북도 쪽에서 기대했던 것은 한 해 한 200억 가까운 그 법인세 정도의 그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온 국민연금에 딸려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선물인데 이제 이것이 정말 잘만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그 토지공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때 토지공사가 넘어가면서 생겼던 그 상처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아마 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의지나 집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